그날도 허선은 화실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어요. 창호지에 스며든 햇살은 망설이듯 붓끝에 내려앉았고 그는 사발에 덜어둔 먹을 가만히 풀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요. 흰 피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뱀처럼 가늘게 휘는 눈매. 사람도 아닌 상상 너머의 여인이었습니다. 밤이면 달빛 속에 나타나 허선의 몸을 탐하던 여자. 꿈에서 본 그 여인을 몇 번이고 그렸고 매번 붓끝은 치맛자락에 머물러 더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여인을 실제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혼잣말이 입술을 흘러나올 즈음 창 너머로 울리는 종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 저작거리는 유난히 북적였어요. 떡을 찢는 소리, 장사꾼들의 외침,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냄새. 허선은 망설임 없이 그 거리를 거닐었고 그때였습니다. 그녀였어요. 먼저 눈이 갔고 이어 숨이 멎었어요. 양귀비색 비단 치마가 흘러내리듯 발목에 감겼고 저고리는 단정한데 풍만한 가슴골은 왠지 익숙한 곡선. 흰 살결은 햇살에 튀어 오히려 눈이 시릴 정도였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허선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 꿈속에서만 나를 내려다보던 그 한껏 젖은 눈빛. 아가씨, 허선은 저도 모르게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잠시 눈이 커졌고 곧 차갑게 일그러졌어요. 누구시옵니까? 담담한 목소리, 그렇지만 도도한 윤곽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양반댁 교수라는 옷깃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속은 들뜬 듯 미묘하게 불안정했어요. 허선은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며 한 걸음 다가섰지요. 꿈에서 배웠습니다. 그대는 꿈속에서 수십 번을 내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어요. 휘날리는 치맛자락 너머로 불온한 기운 하나 스며들었지요. 잠깐이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이상한 불꽃이 번졌어요. 미친 사람 같군요. 하긴 저작거리에는 미친 이도 섞여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돌아서던 그녀의 발끝은 망설였고 그녀의 입꼬리는 착각일까? 분명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허선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그의 손을 잡았고 웃는 입술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드디어 만났군요, 나으리. 우연한 만남은 달콤했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허선은 그 저작거리에서 본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붓을 들면 그 눈매가 떠오르고 먹을 갈면 그 입술이 스며들었지요. 그리고 역시 그날도 꿈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요. 평생 깨지 않는 꿈이었다면 다음 날 허선은 이러다 병이 날까 싶어 붓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 다시 저작거리를 헤맸습니다.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온 저작거리를 헤맸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죠.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에 꽃집 앞에서 꽃을 고르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허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두 명의 사내, 도포를 입은 호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허선을 보았고 눈빛 한 자락이 불시에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약간의 경직된 상태로 허선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죠. 화공이라 들었습니다. 예, 허선이라 합니다. 꿈에서 저를 봤다고 하셨죠. 혹시 꿈에서 본 제 모습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허선의 붓끝은 이미 달아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윤세화. 대사원 윤대감의 무남동네입니다. 카랑카랑한 그녀의 목소리는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웠지요. 그날 밤 허선은 그녀의 집안 뒤채로 불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별당, 불빛만 은은히 깔린 그곳에서 세화는 말없이 치마폭을 걷어 올렸고 저고리를 벗어내리며 하얗고 풍만한 것이
촛불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릴 거면 제대로 보셔야겠죠. 허선은 침을 삼켰고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살결이 서늘한 달빛 아래 살짝 벌어졌고 허선의 붓은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허선은 세화를 그려나가다 자신도 모르게 붓을 놓고 그녀의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흠칫 떨다 이내 허선의 손길에 몸을 맡겼죠.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붓은 떨어졌고 먹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녀의 손이 허선의 가슴팍을 그려쥐었습니다. 그 밤 별당 안에서는 은장도보다 날카로운 입맞춤과 먹보다 진한 숨소리가 교차했지요. 그렇게 둘은 그림 대신 뜨거운 밤으로 허선의 마음에 세화를 그려 넣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허선은 며칠째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흰 화선지 위로 번져나가는 무게 검고 차가운 기운보다도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던 세화의 온기가 훨씬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한 화방 안 그의 가슴 속에는 자꾸만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단결처럼 매끄럽던 그녀의 목덜미 그곳을 스친 그의 손길이 떠나간 자리에 은은한 체온이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흘린 그 눈웃음. 눈가의 작은 주름 사이로 스며 나온 부드러운 미소가 허선의 심장 깊숙이 박혀 붓을 든 손이 떨리게 했습니다. 붓 대신 손가락 끝으로 화선지를 쓰다듬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금은 선 하나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화선지 위의 그림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미치겠군. 허선은 심지를 태우던 등잔을 꺼트렸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대사원 윤대감의 딸이라. 내가 감히 탐할 수 있는 여인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세화의 방 안은 이미 등불 아래 붉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대사원 윤대감이 헝클어진 목소리로 외쳤지요. 세화야, 내가 후궁으로 간택되어야 우리 가문의 운명이 살아나겠구나. 세화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화들짝 놀랐지요. 아버님 저를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윤대감의 눈길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가문이 맥을 이어가는 건 내가 궁으로 들어가 가문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구나. 너를 후궁 간택에 들어 후궁만 된다면 아비는 물론 가문에 더 없는 영광의 길을 겪게 될 것이야. 세화는 부드럽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궁에 들어가 후궁이 되는 건 마치 금반지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할 겁니다. 저는 늘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저작거리 골목을 걸으며 사람들의 웃음, 한숨,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분노 어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철부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너 같은 귀한 가문의 딸이 무엇이 아쉬워서 바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방을 가득 채웠고 세화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아버님, 제게도 삶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놓아두고 집안의 영광만 좇을 수는 없어요. 윤대감은 그녀 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후궁 간택을 위해 몸단장이나 잘하고 있거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세화는 더 이상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그래서 세화가 숨이라도 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제 삶을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허선 화공나리를 궁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후궁 간택을 준비하겠어요. 윤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허선, 화공을 데려가겠다고 무슨 명분으로 화공을 궁궐로 데려간단 말이냐? 궐 안에 화공이 있사오니 저를 담당할 화공으로 청거해 주시면 될 것이에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비록 궁궐에 있어도 제 영혼만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대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빛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마침내 윤대감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 손을 써보겠다. 그 일은 염려 말 거라. 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선의 붓과 함께라면 마음대로 꿈꾸는 삶을 그림으로라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다짐이었지요. 며칠 뒤 허선은 저작거리에서 동료 화공과 국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아닐세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구만. 아, 그 소식 들었는가? 대사원 윤대감 댁 낭자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입궐한다는 소문이 들더군. 윤세화 낭자 말인가? 자네도 아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놀라는가? 아, 저번에 나에게 산수화 그림을 하나 부탁했었던 낭자라. 별일 아니네. 싱겁긴 하여튼 후궁으로 들이게 되면 그 낭자의 초상화를 그릴 화공을 뽑을 거라는 말이 있어. 내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오. 아, 그렇소. 고맙네. 그날 저녁, 허선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화의 별당 담 너머를 서성이게 되었고, 그녀도 마침 마당에서 조용히 매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또 우연입니까? 필연도 처음엔 우연인 척하죠. 세화는 허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저 손에 든 가위를 가지런히 닫았다 열었다 했죠. 찰칵, 찰칵. 궁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후궁 간택에 책봉되어 조만간 궁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낭자는 아무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붓을 들 수도 수저를 들 수도 없이 낭자 생각만 하였습니다. 꿈에서의 황홀함보다 실전에서는 많이 약하시던데요. 크호호. 놀리는 것이오? 내 전날 잠을 설쳐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3번도 가능하답니다. 쉬. 그럼 지금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세화는 허선을 방으로 데려갔고 허선은 귀신에 홀린 듯 세화에게 철썩 붙어버렸지요. 한바탕 거사를 치룬 세화가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으리 사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나리가 함께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어요. 세화만이 알고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화는 허선을 찾아갔어요. 입시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답니다. 허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부탁을 하였어요. 허선님을 입궐시켜달라고요. 저를요? 네. 허선나으리와 함께라면 힘든 궁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허선은 놀라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고 눈길을 피하지도 않았답니다. 이내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섰지요. 허선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가 떠난 자리만 응시하였답니다. 며칠 후 아침 이른 새벽 공기에는 얇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지요. 허선은 남색 화공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통을 등에 맨 채 궁궐 정문을 향하였답니다. 성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선은 조심스레 신분증을 내밀었지요. 허선, 하급 화공으로 입궐하러 왔습니다. 문지기는 서책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성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의 결이 달랐지요. 고요했습니다.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바닥 위로 신발 굽소리만 잔잔히 울려 퍼졌지요. 허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궁궐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기와 아래로 바람결이 스쳤고 담장은 높게 뻗어 있었습니다. 햇빛은 구름 뒤로 가려 희미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무표정이었지요. 그 순간 허선은 비로소 자신이 세화와 같은 고귀한 곳에 있음을 실감하였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는 이제 너무나도 멀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그날 오후 작은 회의실에 화공들이 모였답니다.
초상화 작업을 도울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였지요. 허선이 들어섰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흰 도포를 걸친 젊은 선비, 이름은 정화였지요. 또 다른 이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로 이름은 이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궁중 경험이 있는 듯한 풍채였어요. 정화가 허선을 힐끔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그대가 새로 들어온 화공이로구나. 허선은 가볍게 인사하였답니다. 이치가 부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번 초상화는 그동안 그렸던 초상화와는 다르답니다. 임금님께서 후궁 간택을 위한 그림이라 어느 때보다 신중히 잘 묘사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후궁 후보들이 후궁 간택이 되느냐 안 되냐는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허선은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정화가 팔짱을 끼며 장난스레 웃었어요. 우리의 붓 끝에 대감댁 여인들의 운명이 달려있군요. 허선은 말없이 책상 옆으로 걸어가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붓을 꺼내려 손을 뻗다 멈칫했지요.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참은 채 천천히 허파를 가득 채웠어요. 내가 본 그녀의 아름다움을 왕께 바치다니. 궁의 오후는 한층 더 차분했습니다. 소화방 뒤 회랑에는 여기저기 햇살이 스며들었고 붓과 벼루를 든 화공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허선은 정자 옆 벽장에 기댄 채 먹을 가는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폈답니다. 다행히도 허선이 그릴 낭자는 세화였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무언의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지요. 하지만 허선은 붓을 쥔 손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단 한 점도 완성하지 못했지요. 며칠 안으로 완성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붓이 턱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발걸음이 회랑 끝에서 다가왔지요. 따닥따닥. 낮게 올려진 가죽신 굽이 돌바닥에 가지런히 닿았습니다. 허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에 연분홍 가죽끈을 단 젊은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연이라 합니다. 허선은 그 이름이 낯설었지요. 중전마마의 청거로 궁에 들어왔지만 윤낭자의 초상화 작업을 함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허선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도연이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선 화공의 필치는 섬세하다고 평이 자자하더군요.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여러 시선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허선의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미 초상화의 주인으로서 당당함이 묻어나 있었지요. 세화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오늘은 속적삼이의 연한 노란 저고리를 곱게 걸쳤답니다.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밤늦도록 잠을 설친 흔적이 어른거렸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허선이 짧게 대답했어요. 세화는 잠시 도연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분은 한도연 화공입니다. 앞으로 낭자의 초상을 함께 그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세화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본다니 나쁘지 않겠지요. 허선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세화는 허선을 바라보다가 그 눈빛에 잠시 서운함이 겹친 듯 했지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붓을 빠르게 놀렸고 선 하나하나가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세화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은 종종 허선을 향했답니다. 허선은 붓을 든 채로 잠깐 멈칫했어요. 도연의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허선은 왠지 붓을 자유롭게 놀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현듯 힘이 들어간 붓끝이 종이 위로 번지며 먹이 퍼져나갔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마음속의 여인을 임금님을 위하여 그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작업이 끝난 뒤 허선은 정원 가장자리 붉은 동백꽃잎이 흩어진 돌담 옆에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달빛이 동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세화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한도연 화공. 그림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분은 나를 금세 파악하는 듯 했어요. 얼굴 한 겹 한 겹을 천천히 읽어내는 기분이었지요. 허선은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세화는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와 가만히 서 있다가 허선을 바라보았지요. 허선 화공.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그 말만 남기고 세화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허선은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세화는 하얀 비단 저고리를 단정히 여며 예법당 앞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아직 부드럽고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어 주었지요. 예법당은 궁에 들어온 여인들이 기본적인 궁중 예절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정식 후궁의 신부는 아니었지만 곧 후궁으로 맞이될 것이 기정사실처럼 예고되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긴장했답니다.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으나 가슴 아래가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어요. 후. 숨을 아주 작게 내뱉은 그때 예법당 안쪽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전하께서 예법당을 찾으신다고 전해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궁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세화도 놀라 고개를 숙였답니다. 짧은 정적을 가르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타닥 타닥 타닥. 위풍당당한 모습의 전하께서 궁뜰을 걸어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세화 앞에서 멎으시더니 낮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빛 때문에 눈을 찡그려 볼까 했지만 세화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 모습을 전하께서는 한참 말없이 바라보셨지요. 그대가 윤세화인가? 예, 전하. 대사원 진자 국자의 딸 윤세화라 하옵니다. 전하는 여전히 말없이 세화의 눈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어요. 듣던 대로 천하일생 미인이로구나. 전하께서는 마당의 하얀 석판 위를 손끝으로 살짝 가리키셨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자꾸나. 황급히 궁녀들은 차를 준비해 왔고 세화는 숨죽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화는 가만히 정자에 앉았고 전하께서도 묵묵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셨지요. 전하께서는 찻잔을 드시지는 않으시고 다만 그녀를 조용히 살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궁안이 아주 낯설겠구나. 예, 전하. 세화의 대답에 전하께서는 아주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흥미와 경계가 교차해 있었지요. 이제 곧 궁에서 살아야 하니 궁안 곳곳을 잘 살펴보고 눈에 익히도록 하여라. 아름답고 좋은 장소가 꽤 많이 있느니라. 예, 전하. 정자 앞들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날이었지만 세화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요. 그렇게 임금님과 떨리는 대면이 끝나고 세화는 알지 못할 짓눌림으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세화가 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어김없이 초상화 작업을 위해 정자에 나와 있던 세화. 허선은 붓을 잡은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분명 세화의 얼굴을 닮았지만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가에는 말없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요. 임금님을 대면한 뒤 세화의 가슴은 숨 가쁠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별땅이 마치 거대한 심장 소리로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이 자리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묶어둘까?
궁녀복 주름 하나하나까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찬란한 비단 옷자락을 입고 왕의 곁에 머무는 삶이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지, 정해진 틀 안에서 하루하루 완벽한 초상화가 되길 강요당하는 건 아닌지 갈등하였지요. 세화는 밤새워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눈앞엔 옥좌에 머무른 자신과 잿빛 석판 위에 떠있는 붉은 매화 꽃잎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민가의 웃음소리와 골목 어귀 담벼락에 기대어 숨고르는 소녀의 모습이 교차했답니다. 이 궁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과연 나다운 나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심호흡을 거듭하며 세화는 자신을 다잡았지요. 이대로 남아 왕의 그림 속 영원한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깥 세상에 찬바람 맞으며 숨쉬는 진짜 나를 택할 것인가. 새벽 달빛이 은은하게 회랑을 비출 무렵 세화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을 순 없다. 숨죽여 문고리를 돌린 뒤 궁녀 방 앞을 맴도는 발소리도 잠든 이들의 호흡도 전부 잊은 채 세화는 단단히 각오하고 낮에 보아두었던 궁녀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벗어놓았던 궁녀복을 꺼내 입고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다시 여몄지요. 낡은 나무문 너머로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그녀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궁녀복 자락을 단정히 매만진 뒤 세화는 한 나절 가까이 닫혀있던 궁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돌담 위로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마침내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후원으로 향했고 매화꽃이 떨어진 연못가를 지나 마을 쪽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고인 들길 위로 세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겠어.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저작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랑 함께 세화의 마음도 한없이 생동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다음 날 새벽 궁 안은 여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멀리서만 들려왔지요. 허선은 화방 문틈으로 회랑을 내다보았습니다. 세화의 빈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그림 조각뿐이었습니다. 상궁의 급한 발걸음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허선 화공님, 세화 낭자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어렸습니다. 허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녀가 자유를 선택했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침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 질문은 바람에 실려 터져나왔지만 전하 자신조차도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지요. 상궁은 전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화 낭자가 사라지셨습니다.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나이다. 궁궐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느냐? 나인들을 풀어온 궁궐안을 다 살펴보았사오나 어디에도 세화 낭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전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세화낭자가 도망을 간 것인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 허선은 연못가에서 붉게 빛나던 연꽃 한 송이를 꺾어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도 잔잔히 붉은 기운이 남아있듯 그 꽃잎은 부드러웠지요. 세화는 이 꽃처럼 아득한 기억 속으로 떠나갔구나. 그는 잡고 있던 꽃송이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웠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흘러가다가 곧 수면 너머로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허선은 사라진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제 화폭 속이 아닌 진짜 세상의 빛 속에 머무르길 바라오. 그날 밤 왕은 어저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후궁 책봉을 앞두고 열려야 할 잔치는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았지요. 전하는 붉은 물결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연못처럼 깊고 넓었으리.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전하는 오랜 침묵 끝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그대가 웃던 얼굴,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리라.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의 돌담길 위에서
윤세화는 고요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결에 날리는 흰 저고리 자락 너머로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요.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할 거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세화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의 모델도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삶이 또렷이 자리에 있었답니다. 허선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펼쳐진 한 장의 편지뿐이었지요. 화공 날있게. 이제 저를 그리실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그림 속 제 모습은 제 마음과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따라가렵니다. 허선은 끝까지 편지를 읽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호롱불에 편지를 가져가 불을 지폈지요. 종이는 활활 타올랐다가 곧 잿더미가 되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불꽃이 사라진 자리, 편지가 있던 빈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멀리 있던 이였구나. 작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그 말은 마치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허선은 세화가 자주 앉던 자리 앞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붓을 쥐어봐도 끝내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붓끝에 먹을 묻혀 한 방울만 조심스레 종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작은 점 하나가 번지고 그 안엔 어떤 형상도 맺히지 않았지요. 그렇게 허선 역시 붓통을 어깨에 메고 종이 한 장을 움켜쥔 채 궁 밖으로 나가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오늘도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되고 싶지 않았던 세화 낭자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소리, 채소와 생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거리 곳곳을 메우고 있었답니다. 그 시장 한 구석, 작은 상점 앞에 한 여인이 어색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서. 하지만 그때 그는 준이라는 이름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준서의 가문은 왕실과 깊은 연을 맺은 명문가였답니다. 그 탓에 반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음모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 김대감이 준서를 불러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지금 우리 가문이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너만큼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내 곁을 떠나 가까운 곳에서 여인으로 몸을 숨기고 시장에서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여 반드시 가문을 지켜야 하느니라. 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영모와 같은 큰일에 연루되신 것이옵니까? 아니다. 영모가 아니라 모함이다. 지금 가까스로 대왕 대비께서 알아보고 손을 쓰고 계시지만 만약을 위해서 너라도 피신을 시키기 위함이니라. 그러니 걱정 말고 아비가 시키는 대로 신분을 위장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라. 삼식이를 보내줄 터이니 힘든 일은 삼식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럼 자칫 우리 가문뿐 아니라 아버님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옵니까? 그렇긴 하다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니 너무 염려는 말거라. 아버지의 무거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준서는 긴 머리를 등 밑으로 따서 내려뜨리고 수수한 한복을 입었어요. 이름도 준이로 바꾸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상점을 운영하며 정체를 숨기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는 매일 아침 낡은 나무 거울 앞에서 여인으로 변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함을 잊으려 다짐을 하였답니다. 가문을 지키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입술을 꾹 다물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시장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긴장 그 자체였어요. 양반가의 안채에서만 자라난 준서에게 시장의 소란한 분위기는 몹시 낯설었던 것이었지요. 상인들은 물건을 팔며 목청을 높였고 행인들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답니다. 그는 상점 앞에 앉아 다소 어색한 몸짓과 손놀림으로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했지만 어색함이 그대로 묻어났지요. 손님이 물건값을 물으면 그는 계산을 더듬거리며 하였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차리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삼식이 나서서 능청스럽게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었지만 삼식은 잔일을 하기에 바빴어 물건을 파는 일은 준서가 도맡아야 했지요. 그렇게 물건을 팔고 정리하던 차에 그만 손이 미끄러져 나무 상자가 툭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말린 고사리가 땅에 흩어졌어요. 아, 이걸 어쩌나. 준서가 허리를 굽히려던 순간 누군가 먼저 고사리를 주워주었지요.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수연.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평민 여인이었답니다. 그녀는 떨어진 고사리를 주워주면서 말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상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제 또래 아가씨가 오셔서 반가워요. 라며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였지요. 그 얼굴에는 살짝 웃음이 떠 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준서는 놀란 듯 받아들였답니다. 여자처럼 말하려고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속엔 떨림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어요. 수연은 그런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처음 장사를 해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대답하였습니다. 수연은 스스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려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지요. 어제는 어떤 아저씨가 고기값을 깎겠다고 상인하고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결국엔 둘이 웃으며 술 한잔하러 갔지. 뭐예요?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준서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연의 맑은 눈동자와 솔직한 말투가 어쩐지 마음을 끌었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문이 지닌 무거운 책임이 살짝 잊혔던 것이었답니다. 대화가 끝나고 수연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다시 상점 앞에 앉아 흩어진 고사리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자꾸만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수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지요. 고사리를 주워줄 때 스친 손끝의 따뜻함, 햇살에 반짝이던 눈빛, 자꾸만 눈앞에 맴돌았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가슴은 은근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좁은 방 안에서 기름등 불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낮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무엇보다도 수연과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척 고고한 체하는 양반가 교수들과는 달리 천진하고 해맑은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 햇살처럼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지요. 그저 우연일 뿐이다. 여인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가문을 잊어선 안 된다. 그는 이불을 턱 끌어올리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미소는 준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뭔가 좀 달랐어.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시장 풍경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주한 발걸음들이 뒤섞인 한양의 거리였지요. 그 소란 속에서 준서는 여인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어요. 여인으로 위장한 지도 어느덧 여러 날이 지나고 준서는 시장의 소란함에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혹시 누가 내 정체를 눈치채면 어쩌지? 그는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심스레 숨을 고르곤 하였습니다. 이수연의 가게는 그의 상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고 그녀의 존재는 시장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지요. 준서는 수연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레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말들이 차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연은 준서의 수줍은 말투를 귀엽게 여기며 자주 농담을 건넸어요. 준이 아가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잠을 설쳤습니다. 준서는 당황한 듯 얼굴이 조금 붉어지며 대답하였지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준서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수연의 맑고 시원한 웃음소리,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 햇살에 반짝이는 눈빛이 계속해서 떠오르곤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가문이 위태로운데 한가로운 생각을 할 수 없지. 하지만 그 다짐과는 달리 준서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준서의 상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밝은 미소가 가득하였지요. 준이 아가씨, 이거 드셔요. 어제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떡이에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준서는 떡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살짝 스치자 순간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수연은 가게 앞에 쪼그려 앉더니 자연스럽게 수다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더 바빠졌어요. 손님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녀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혔지요. 준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이 갑자기 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준이 아가씨 손, 참 곱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손으로 장사를 하신다니. 수연은 웃으며 그렇게 말하였답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손을 빼려는 순간 그만 목소리가 낮게 튀어나오고 말았지요. 아, 그게 남자 같은 톤이 나온 것을 깨달은 그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준이 아가씨, 목소리가 왜 갑자기,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말하였답니다. 아,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준서는 애써 목소리를 차분하게 둘러대었지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찜찜해 보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낯선 남자가 조용히 준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거무스름한 도포 자락을 흩날리며 날선 눈빛을 지닌 사내였고 눈빛은 섬뜩하기까지 하였지요. 나를 염탐하러 온 자객인가? 아니면 단순한 행인인가?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준서는 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저 자가 나를 염탐하러 온 걸까? 불안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은 이내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이 아가씨, 너무 걱정 마셔요. 목 쉰 건 좀 쉬면 금방 나아지잖아요. 그녀는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더니
이내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고 고개를 살짝 돌려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보려 하자 그 사내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준서가 손님을 맡고 있을 때 수연이 다시 그의 상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녀 옆에 키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오랜 친구이자 생선 장수인 최민수였어요. 호탕한 성격에 입담 좋은 민수는 시장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민수 오라버니, 이쪽은 준이 아가씨예요. 얼마 전에 새로 가게를 내셨어요. 수연이 밝게 소개하였습니다. 오, 준이 아가씨, 반가워요. 수연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는 억지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가 수연과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 농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저번에 내가 잡은 고기 어땠어? 맛있었지? 민수가 능청스레 웃으며 윙크를 했고 오라버니,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줘요. 수연은 깔깔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준서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는 괜히 고개를 돌리며 물건을 만지는 척했지요. 그러나 수연과 민수가 함께 웃으며 멀어지는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민수의 호탕한 웃음소리, 수연의 다정한 말투 모두가 이상하게 거슬렸던 것이었지요. 수연에게 내 정체를 말할까? 내가 수연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준서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좁은 방 안에서 기름등 불빛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낮 동안 겪은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쫄깃하며 두근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준서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수연의 따뜻한 손길, 밝은 미소와 거침없는 성격이었고 또 한 사람 수연과 가까운 민수의 존재였지요. 그리고 시장 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낯선 사내의 날카로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데 엉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이런 감정 따위는 사치야.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웃음소리만큼은 아무리 애써도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수연은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준이 아가씨, 오늘 좀 이상했어. 목소리도 그렇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생각은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수 오라버니는 늘 나를 웃게 해. 그런데 준이 아가씨랑 있을 땐 또 전혀 다른 느낌이야. 이상하게 묘한 기분이 든단 말이야. 수연은 작은 씨앗 자루를 손에 쥔 채 가만히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시장의 밤은 고요하였지만 준서의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장된 삶, 깊어져가는 감정,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시장은 늦여름 특유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장터를 가득 메운 상인들의 외침과 땀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거리 전체를 휘감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준이로 위장한 김준서는 자신의 상점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여자로 살아온 시간은 하루하루 쌓여갔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수연에 대한 미묘한 감정, 민수를 향한 알 수 없는 질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비밀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런 와중에도 수연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풍물패의 신명나는 북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터를 메웠지요. 준서와 수연도 함께 축제 준비를 도우며 바삐 움직였고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누어 주며 서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준이 아가씨,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요. 축제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소매를 잡았고 준서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수연 아가씨가 더 빛나 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바로 그때 최민수가 축제 인파를 해치며 나타났습니다. 생선 장수답지 않게 말끔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수연아, 같이 춤추러 가자. 준이 아가씨도 함께 가시죠. 민수가 손을 내밀었고 수연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준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지요. 준이 아가씨, 같이 가요. 준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민수와 수연이 풍물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질투가 불쑥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축제가 한창이던 밤 준서는 혼자 상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 한켠에서 낯선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얼마 전부터 준서를 주시하던 그 수상한 사내였어요. 칼을 품에 감춘 채 조용히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분장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하고 눈빛은 위험했어요. 준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이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서가 혼자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여 따라온 것이었지요. 준이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수연이 놀란 얼굴로 외쳤고 낯선 자는 그녀를 본 순간 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삼식이 다급히 달려와 준서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지금입니다. 뛰어요. 삼식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준서를 시장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자객 하나가 눈썹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들을 잡아라. 도망친다. 빨리 잡아. 시장의 소란 속 자객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뒤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준서는 한복 치마를 붙잡고 숨을 헐떡이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좁은 골목은 채소 상자와 짐술에 사람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준서는 삼식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뒤에서 자객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거기서. 한 사내가 칼을 반쯤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준서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삼식이 재빨리 상자 하나를 넘어뜨렸습니다. 말린 생선과 곡식 자루가 와르르 쏟아지며 자객들의 발을 잠시 멈추게 했지요. 도련님, 이쪽으로. 삼식은 준서를 이끌어 골목 모퉁이의 어두운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웅크린 준서의 귀에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이 골목 어딘가 있다. 샅샅이 뒤져. 한 사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준서는 치마를 꽉 쥐며 생각했어요. 만약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아저씨들, 뭘 그렇게 급히 찾으세요? 채소라도 사시게요? 수연은 태연히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자객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요. 한 사내가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가씨, 비켜. 수상한 여장을 한 남자를 쫓는 중이오.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능청스레 말했어요.
수상한 여장을 한 남자를요? 이 시장엔 장사꾼들 뿐인데 낯선 사람은 없는데요? 그녀의 재치 있는 말에 자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에 삼식이 준서를 잡아 끌어 반대쪽 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골목을 빠져나온 준서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삼식이 낮게 속삭였지요.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저들이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더 멀리 가야 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연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연이 나를 도운 걸까? 우연인가? 그의 가슴은 불안과 고마움,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으로 뒤엉켰지요. 갑자기 골목 끝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저기 있다. 칼을 든 사내가 달려오자 준서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좁은 길, 짐수레 사이를 헤치며 달리는 동안 치마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삼식이 재빨리 준서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어요. 준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가문의 무게와 수연의 미소가 그를 앞으로 내달릴 수 있는 힘을 주었지요. 갑자기 삼식이 준서를 옆으로 밀며 좁은 틈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자객들이 헐떡이며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던 준서는 삼식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삼식아, 고맙다. 내 덕에 살았어. 삼식이는 땀을 닦으며 씩 웃었지요. 도련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저들이 시장 밖까지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준서와 삼식은 차라리 수연 아가씨 가게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수연 가게로 다시 도망을 쳐 들어갔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준희 씨를 쫓아오는 거죠? 준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눈을 감고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가문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수연의 걱정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준서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수연 아가씨, 사실 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김준서, 양반가의 도령입니다. 가문의 위기를 피해 이렇게 위장하고 있었지요. 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놀라움과 의문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랬군요, 준서 도련님. 그래서 그렇게 수줍고 어색했던 거예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준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미안해요. 속인 게, 하지만 당신의 도움 덕에 살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준서 도련님. 위험한 상황인 걸 알겠어요. 여기는 안전할 것이니 염려 말고 푹 쉬세요. 그날 밤 초가의 작은 방에서 기름등 불빛이 흔들렸지요. 수연은 준서에게 따뜻한 죽을 내주었고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수연의 솔직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준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수연, 당신을 만난 뒤로 가문의 무게도 잊을 만큼 마음이 끌렸어요.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수연은 잠시 말없이 준서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답니다. 저도요. 준서 도련님. 이상하게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어요. 둘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레 수연의 손을 잡았고 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기름등이 꺼져가는 불빛 아래 준서와 수연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수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잠시 평온을 느꼈어요.
수연의 웃음소리가 초가를 따뜻하게 채웠지요. 그때 삼식이 다급히 문을 두드렸답니다. 도련님, 급한 소식입니다. 삼식은 땀에 젖은 얼굴로 종이를 내밀었어요. 준서의 아버지 김대감의 서신이었지요. 준서야, 반대 세력들이 대왕 대비의 손에 몰락했단다. 모함이 밝혀졌으니 이제 신분을 감추고 살 필요가 없어졌구나. 집으로 돌아오렴. 준서는 가슴이 뛰었지만 수연을 바라보자 기쁨은 금세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준서 도련님,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준서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 당신 없이 어떻게 돌아가요? 내 마음은 이미 당신과 함께입니다. 수연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도 준서 도련님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둘은 서로를 안으며 사랑을 다짐했어요. 준서는 수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김씨 가문의 대저택에 도착한 준서는 수연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김대감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준서를 맞았지만 초라한 모습의 여인 수연을 보자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이렇게 무사히 큰일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더냐? 준서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답니다. 아버님, 수연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민이오나 저는 이 여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김대감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답니다. 양반가의 도령이 평민과 혼인하다니 가문의 명예가 어찌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 너는 반상의 법도를 어기겠다는 것이냐?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떨었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아버님, 소자가 감히 가문의 뜻을 거스르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일러주신 충과 효를 가슴에 새기며 목숨을 걸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왔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충과 효뿐 아니라 마음의 진실도 소중하지 않겠사옵니까? 수연은 제게 생명의 빛과 같습니다. 그녀의 선한 마음과 덕을 보시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기는커녕 오히려 빛낼 인연임을 아시리라 믿사옵니다. 부디 소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이 인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대감은 눈을 감고 한참 침묵했어요. 분노와 고민이 그의 얼굴에 스쳤지요. 수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대감마님, 저는 비천한 신분이나 준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물러서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려 했지만 준서는 수연을 붙잡았어요. 수연, 가지 마요. 아버님, 제발 제고해 주세요. 김대감은 여전히 완강했지만 준서의 간절함과 수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보자꾸나. 그리하여 수연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고 준서는 수연과의 사랑을 꿈꾸며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 글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둘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장은 소문으로 들썩였답니다. 준이 아가씨가 사실은 사내였대. 상인들이 수군거렸고 생선장수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수연을 찾아와 물었어요. 수연아, 그게 사실이니? 준이 아가씨가 준서라는 사내였고 너는 그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단 말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오라버니, 그렇게 되었어요. 민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는 수연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지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수연의 밝은 미소와 착한 심성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수연과 준서의 혼인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그의 손은 생선 비늘로 미끄러웠지만 마음은 수연을 잃을까 두려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널 그냥 둘 순 없어. 민수는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연을 되찾기 위해 계략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시장 골목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어요. 수연의 치마는 시장 흙에 살짝 젖어 있었고 눈빛은 준서를 생각하며 따뜻했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가 말했어요. 수연아, 잠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따라왔지요. 둘은 강변의 고요한 버드나무 아래 앉았어요. 물결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답니다. 민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내가 평민인데 양반인 준서와 혼인하면 얼마나 고초가 크겠니? 송충이는 소리풀 먹고 살아야지. 분수를 아는 게 낫지 않겠어. 수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오라버니, 제 맘은 준서 도련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친분이야, 어찌되든 사랑이 더 소중해요. 민수는 가슴이 쿡 찔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수연아, 양반 가문의 눈초리, 시집살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넌 그걸 이겨낼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단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치 않아요.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민수는 설득이 통하지 않자 머리를 굴렸어요. 준서를 곤경에 빠뜨리면 수연이 단념하지 않을까? 그는 교활한 계략을 꾸몄답니다. 시장에서 준서가 자주 들르던 주막을 떠올렸어요. 그는 주막 아저씨와 짜고 준서가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소문을 꾸미기로 했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주막에 찾아가 아저씨에게 은밀히 말했어요. 아저씨, 준서 도령이 술에 취해 생선통을 엎고 상인들과 싸웠다고 소문을 내주시구려. 제가 은전 몇 푼 드릴게요. 주막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소, 민수. 내일이면 시장이 떠들썩하겠구먼. 민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수연아, 준서가 너를 실망시키면 내 곁으로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다시 소문으로 들썩였어요. 준서 도령이 술에 취해 생선통을 엎었대. 양반이 주막에서 상인들과 주먹질했다지 뭐야?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술 취하니 행실이 아주 한량이었구먼. 상인들이 수군거렸고 안악들은 손사래를 치며 떠들었답니다. 수연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빛은 혼란스러웠답니다. 준서 도련님이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준서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갔어요. 준서는 글 공부에 지쳐 잠시 평온한 마음을 찾기 위해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요. 그의 두루마기는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어요.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답니다. 수연 아가씨 여기까지 웬일이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요? 도련님,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젯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셨다고. 준서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 무슨 말이요? 내가 술에 취해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어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주막에도 가지 않았소.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소? 수연은 그의 맑은 눈빛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도련님,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강물은 달빛에 반짝였고 갈대가 바람에 살랑였어요. 준서는 수연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나직이 말했어요. 수연, 세상이 우릴 갈라놓으려 해도 내 마음은 오직 그대를 향하오. 이 강물처럼 변치 않고 흐를 거요. 수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뺨이 붉어졌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수연의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하늘 아래 그대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소. 그는 조심스레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답니다. 수연의 숨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녀는 준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강변의 버드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어요. 준서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고 강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수연, 저 달빛이 우리 사랑을 비추고 있어. 세상 법도가 우릴 막아도 이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요.
수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도련님, 저도 그대를 위해 모든 걸 감당할게요. 이 마음, 강물처럼 깊고 끝이 없답니다. 그들의 손이 얽힌 채 강변의 밤은 두 사람의 달달한 사랑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장 골목에서 수연을 다시 붙잡고 간곡히 말했답니다. 수연아, 준서나리는 양반 체면도 잃었어. 그런 사람과 어찌 함께하겠니? 나는 너를 평생 아끼며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수연은 단호히 대답했어요. 민수 오라버니, 제 맘은 준서도련님 뿐이랍니다. 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그의 계략은 통하지 않았답니다. 수연과 준서의 진심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의 허락이 남아 있었지만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